엄마!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한눈에 봐도 재벌의 모습을 한 남자가 시장 바닥에서 울부짖습니다. 그 앞에는 해진 앞치마를 두른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죠. 지민이? 네가 정말 내 아들 지민이라고? 방금 전까지 국밥집을 부수려던 건설업자들은 당혹감에 멈춰섰고 구경하던 상인들도 숨을 죽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이들은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들어요. 새벽 4시 시장의 공기가 채 차가워지기도 전에 순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엽니다. 벌써 27년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솥을 올리고 정성껏 씻은 사골을 넣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 국밥솥은 순자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지 모르는 아들 지민과의 약속이자 그녀가 세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시장 골목에는 얼마 전부터 불길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대 건설업자들이 재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앞세워 힘없는 상인들을 몰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장에는 태산건설의 사장 최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사람들을 발 아래 벌레 보듯 대하며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던져주고 평생의 삼터를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순자의 국밥집은 재개발 부지의 노른자 위라 불리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에 최만식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을 보내 순자를 괴롭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때로 몰려와 식탁을 차지하고 앉아 행패를 부리고 일부러 국밥에 담배꽁초를 넣어 소란을 피우는 일은 예산일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상인들은 순자를 도와주기는커녕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으면서 국밥집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날도 유독 바람이 차갑고 쓸쓸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자의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는 번들거리는 금목걸이를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최만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발로 식탁을 걷어찼고 그 위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낡은 수저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어깨를 겨우 진정시키며 수저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혔지만 최만식의 구둣발이 그녀의 손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장사하는 집에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안 된다는 순자의 갈라진 목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지만 최만식은 대답 대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종이 뭉치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뒤에 진행될 강제 집행 통보서였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났으니 더는 버텨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국밥집은 그녀의 모든 인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병든 남편의 약값과 어린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해외로 보내야 했던 그 비극적인 날, 순자는 아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국밥 팔며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성공해서 이 국밥 냄새를 맡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최만식은 그런 순자의 사정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간절함을 비웃듯 주방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펄펄 끓고 있던 국밥솥을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솥이 바닥을 뒹굴었고
뜨거운 육수가 순자의 발등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을 적시는 것은 진한 국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7년의 고단한 세월과 아들을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대인 손등의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지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맨손으로 쓸어 담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이 솥을 엎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녀의 처절한 통곡에 구경하던 상인들조차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만식은 그런 순자를 향해 침을 뱉으며 포클레인 기사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싹 밀어버리라는 지시와 함께 법대로 하는 거니까 누구든 방해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거대한 포클레인의 쇠팔이 국밥집의 낡은 지붕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장 건너편 골목에서 번쩍이는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솥이 엎어지고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순자를 목격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주먹을 쥔 손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달려나가는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최만식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은 눈길이었습니다. 남자의 곁에 선 비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금 나설 것인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낮게 응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며 저자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는 고통을 똑똑히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흙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는 순자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낯선 귀공자의 등장에 숨을 죽였고 최만식 역시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쓰러진 순자의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화상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순자가 멍한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을 때 남자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 시장 바닥에서 순자를 돕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만식은 이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과 사내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담했습니다. 깨진 뚝배기 조각들과 바닥을 뒹구는 수저들은 마치 순자의 찢어진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의 대인 손등보다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닦아내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혀를 차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태산건설의 눈밖에 났다가 자신들의 가게까지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서 홀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가스가 끊기고 전기마저 차단된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구석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때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통장 여러 권과 빛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매달 10,000원, 20,000원씩 꼬박꼬박 찍힌 입금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손톱이 문드러지게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이 돈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지민을 해외로 떠나보낸 그날부터 순자는 익명으로 입양기관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이 타국에서 배를 골치는 않을지, 아프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마음을 그 작은 숫자에 담아 보냈던 것입니다. 순자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지를 만지며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말을 편지에 수백 번도 더 적었지만 차마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가난한 엄마를 부끄러워할까봐 혹은 자신을 원망하며 살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게 밖에서는 찬바람이 거칠게 몰아쳤지만 순자는 그 바람 소리보다 무서운 최만식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 모든 추억이 깃든 자리가 포클레인에 밀려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지민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아들이 엄마를 찾아왔을 때 국밥 한 그릇 말아줄 수 있는 시간만 허락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검은 코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가게 안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울고 있는 순자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낯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낡은 통장이 무엇인지, 그녀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이 자리를 지키려 하는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시장 주변의 모든 가스와 전기 연체금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순자의 건강 상태를 비밀리에 체크할 수 있는 의료진을 수소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순자가 잠들 때까지 가게 앞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끊겼던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가스밸브에서 시원하게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순자가 돈을 낸 것인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순자 본인조차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문 앞에 정갈하게 손질된 최고급 사골과 신선한 식재료들을 잔뜩 가져다 두었습니다. 순자는 이것이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는 것인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최만식은 순자의 가게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순자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포클레인을 끌고 오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최만식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려던 찰나 어제 보았던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나 최만식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청년의 소나기 힘에 최만식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최만식을 차갑게 노려보았고 그 기세에 눌린 최만식은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을 도와준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자는 청년이 서 있던 자리에 떨어진 작은 단추 하나를 줍게 됩니다. 그것은 평범한 단추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명품 정장에나 달릴 법한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이 낯선 청년이 왜 자신을 돕는지, 그리고 왜 그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저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만식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시장 골목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기적처럼 들어온 전기와 가스, 그리고 누군가 문 앞에 두고 간 귀한 식재료들이 도대체 누구의 손길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가게 문 앞에 떨어진 고급스러운 단추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라도 그 청년이 정말로 자신의 아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닐지, 아니면 아들 지민이 보낸 사람인 것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 청년이 다시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최만식의 팔을 낚아채던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 청년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과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가장 구석진 자리, 예전에 지민이 제일 좋아했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가져다 주며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가까이서 본 청년의 눈매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한 청년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벽에 붙은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순자가 아들을 입양 보내기 전 시장 사람들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특히 꼬마 지민이 코에 국물을 묻히고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 앞에서 청년의 시선은 한참 동안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토렴한 국밥 한 그릇을 남자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넉넉히 얹은 고기와 뜨끈한 국물 위로 순자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국밥을 한 수저 크게 떠서 입에 넣더니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씹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하여 행주를 쥐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국밥 맛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것인지 걱정이 되어 청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국밥 맛이 너무나 그리웠던 맛이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수만 번도 더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마 입 밖으로 아들의 이름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귀해 보이는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 리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그녀의 희망을 가로막았습니다. 청년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운 뒤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청년은 그저 국밥값일 뿐이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재개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가게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같은 위로였습니다. 순자는 떠나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가게 밖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청년이 올라탄 검은 승용차는 순식간에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고 순자는 한참 동안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순자가 남자가 두고 간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시장 부지의 전체 도면과 태상건설, 최만식의 비리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순자였지만 서류 끝에 찍힌 붉은색, 직인과 아들의 이름인 강지민이라는 세 글자는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왜 아들이 곧바로 자신을 안아주지 않고
손님처럼 다녀갔는지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것인지 순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벽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는 아들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게의 낡은 솥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최만식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지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삼키려는 자들과 그 시장을 지키려는 아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준 서류를 가슴에 품고 기나긴 싸움을 준비하며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요 며칠 사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며 입을 모으는 상인들의 이야기는 모두 순자의 국밥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만식 사장이 보낸 덩치 큰 사내들이 시장 입구만 나타나면 어디선가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성들에게 제압당해 쫓겨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장 곳곳에 붙어있던 험악한 철거, 공고문 위에는 어느새 재개발 사업의 법적 하자를 지적하는 상세한 안내문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습이나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장 입구까지 배달되는 신선한 고기와 채소들은 그 양과 질이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이 그 청년, 아니 자신의 아들 지민이 뒤에서 몰래 돕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그날 이후로 직접 가게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민의 곁을 지키는 비서가 가끔 손님으로 가장에 찾아와 순자의 건강을 살피고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가곤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준 서류들을 장판 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비록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지만 서류 끝에 적힌 지민의 이름. 석자만 봐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최만식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회를 돈으로 매수하여 순자를 시장에서 왕따시키도록 사주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최만식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순자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옆집 반찬가게, 할머니도 앞집 생선가게 아저씨도 이제는 순자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국밥집 때문에 재개발 보상금이 늦어진다는 악의적인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순자는 하루아침에 시장을 망치는 주범으로 몰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누군가 순자의 가게 유리창에 날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가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유리창을 닦아냈지만 속상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평생을 바친 이곳에서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럴 때마다 아들이 남기고 간 명품 정장의 단추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최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순자의 은행 대출까지 막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가게 건물을 담보로 받았던 소액의 대출이 갑자기 상환 독촉으로 돌아왔고 당장 큰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게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만식은 의기양양하게 순자를 찾아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을 거라며 무릎 꿇고 빌면 이사 비용이라도 챙겨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순자는 최만식의 발길질에 넘어진 의자를 바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돈만 쫓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 자리를 단 한 뼘도 내어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최만식은 분에 못 이겨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는 조만간 포클레인을 직접 몰고 와서라도 이 가게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어두운 주방에 앉아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엄마는 무섭지 않단다. 내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줄 때까지 엄마가 이 자리를 꼭 지킬게. 순자의 낮은 목소리가 빈 가게 안에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던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도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전면전으로 나설 시간이 다가왔음을 지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던 순자였지만 사람의 몸은 무쇠가 아니었습니다. 최만식의 악랄한 괴롭힘과 이웃들의 싸늘한 외면, 그리고 언제 가게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은 결국 그녀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 국밥솥에 불을 붙이려던 순자는 눈앞이 핑그르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순찰하던 지민의 비서가 이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긴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린 순자는 옆에 놓인 수액 주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안개라도 낀 듯 뿌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저혈압 그리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병원비 걱정에 당장이라도 일어나 가게로 가야 한다며 몸을 들썩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누군가 이미 병원비와 특실 비용까지 모두 결제했으니 안심하고 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지민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순자의 의식은 깊은 바다와 같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27년 전 그토록 시리고 아팠던 그 겨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은 노른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어린 지민은 원인 모를 희귀병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단돈 몇천 원뿐이었고 당장 아이의 수술비 수백만 원을 구할 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구걸도 해보고 고리대 금업자를 찾아가 매달려도 보았지만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외 입양 기관을 통해 아이의 수술비를 지원받는 대신 아들을 타국으로 보내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지민을 보내던 날 순자는 아이의 옷 속에 작은 쪽지 하나와 함께 평생을 고생해서 만든 통장 하나를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그 통장은 순자가 파출부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낯선 땅에서 배고플 때 빵 하나라도 사 먹길 바라는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순자는 꿈속에서 어린 지민의 손을 놓치며 오열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외치며 발버둥 쳤지만 아들의 작은 손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잠결에 흘린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깨어난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비록 아들을 입양 보낸 뒤에도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시장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떼어 입양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든 누구의 아들로 살든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양부모님의 지원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름 모를 후원자로부터 도착했던 그 따뜻한 돈뭉치 덕분이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힘인 줄 알았으나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하던 중 그 후원자가 바로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친어머니 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병실 문 밖에서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어온 세월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당장이라도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음을 상기했습니다. 최만식이라는 자가 어머니의 일생이 담긴 국밥집을 짓밟으려 하는 이상 완벽한 복수와 보호가 먼저였습니다. 순자는 병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과의 약속 장소인 그 국밥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링거 바늘을 빼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순자의 뒷모습은 위태로웠지만 아들을 향한 일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시장 입구에는 최만식이 보낸 포클레인의 거대한 그림자가 국밥집을 덮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순자가 시장 어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포클레인의 굉음이 시장의 정적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인들로 북적였을 골목에는 차가운 금속성 소음만이 가득했고 순자가 27년 동안 자식처럼 돌봐온 국밥집 앞에는 최만식이 보낸 건장한 사내들이 바리케이드를 친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사내들의 거친 손길에 힘없이 바닥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최만식은 포클레인 조종석 옆에 서서 기세등등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며 오늘 이 자리를 평지로 만들어버려야 제 속이 풀리겠다는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순자는 먼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최만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가게만은 안 된다고,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울부짖었지만 최만식의 구둣발은 무자비하게 순자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 아들이 재벌이라도 돼서 돌아올 줄 알아? 꿈깨. 최만식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에 모여든 용역 사내들이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들은 순자의 국밥집 안에 있던 낡은 식탁과 의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닦고 조였던 소중한 물건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커다란 무쇠손마저 사내들의 발길질에 힘없이 굴러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순자는 부서진 가구 조각들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순자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최만식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다들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세월인데 왜 마지막 남은 이 작은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포클레인의 거대한 집게가 국밥집 지붕을 향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부서지며 먼지가 풀풀 날리는 찰나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눈을 찌르는 듯한 강렬한 전조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승용차들이 대열을 지어 시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최만식과 사내들은 당황하여 포클레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순식간에 국밥집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최만식이 고용한 용역 사내들을 단숨에 제압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 차량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의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청년,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엎드려 흙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순자를 발견하자마자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순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민의 비싼 양복이 먼지와 국물로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최만식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남의 공사 현장에 끼어드느냐며 당장 비키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까지 순자를 괴롭히던 자를 단숨에 얼려버릴 만큼 냉혹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비서가 내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최만식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태상건설이 진행하려던 재개발 사업의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는 증명서와 함께 최만식이 가동한 저질러온 불법 로비와 탈세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나지막하지만 시장 전체가 울릴 만큼 힘있는 몽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구역의 모든 권한은 자신에게 있으며 단 한 개의 벽돌이라도 더 건드리는 날에는 최만식의 인생을 끝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 전체에 정막이 흐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던 순자는 자신을 안아주는 따뜻한 온기에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시장 골목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채 지민의 품에 안겨있던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감싸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남자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 최만식을 향해 내뿜던 서슬퍼런 분노 대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민의 뺨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비싼 양복지에 묻은 흙먼지보다 남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순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최만식은 지민이 던진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고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남의 사업을 가로막느냐며 돈 좀 있다고 유세를 부리는 거냐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최만식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억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이 차가운 시장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굽히자 구경하던 상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순자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27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토해내듯 불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민이에요.
엄마 아들 지민이가 돌아왔어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수만 번 들었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지민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눈물을 닦아내고 또 닦아냈습니다. 7살 무렵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울며 떠나보냈던 아들의 눈매와 코끝이 눈앞에 장성한 남자에게서 고스란히 겹쳐 보였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참았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이? 내가 정말 내 아들 지민이라고? 내 강아지 지민이가 맞단 말이냐? 순자는 지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지민 역시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냉철한 투자자로 불리던 남자가 시장 바닥에서 노파를 붙잡고 흘리는 눈물에 지켜보던 상인들도 하나둘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은 이 기막힌 상황에 넋이 나간 채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았던 국밥집 노파의 아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상처투성이가 된 손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수백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부축해 일으킨 뒤 최만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비서에게 나지막하게 지시했습니다. 태산건설이 그동안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장부를 조작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당장 저자들을 영업방해와 폭행 혐의로 연행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최만식은 용역 사내들과 함께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허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남을 괴롭히며 살아왔지만 자신이 짓밟은 사람이 누구의 어머니인지 몰랐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시장을 집어삼키려던 포클레인은 엔진을 멈췄고 지민의 지시에 따라 시장 곳곳에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순자를 자신의 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27년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혼자 남겨졌던 소녀는 이제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차 창밖으로 보이는 부서진 국밥집을 보며 지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게는 부서졌지만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어머니의 그 소중한 공간마저 다시 되찾아드릴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만식 일당이 떠나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순자는 아직 꿈결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를 최고급 호텔이나 화려한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순자는 한사코 부서진 국밥집 평상에 앉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흙먼지를 털어낸 자리에 나란히 앉아 품 안에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겉표지가 다 헤어져 테이프로 칭칭 감긴 아주 낡은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27년 전 아들을 타국으로 보내며 눈물로 옷자락 속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순자가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어내려간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지민이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눈물 어린 기도문이었습니다. 지민은 이 통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말하며 나직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인종차별의 서러움 속에서 어린 지민을 버티게 한 것은 양부모님의 사랑보다도 이 통장에 담긴 친엄마의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민은 성인이 된 후 우연히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입양된 후에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익명의 후원자가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순자의 국밥집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지민은 입양 기간을 수소문한 끝에 그 후원자가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친어머니 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돈을 모아 보냈던 것입니다. 지민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피땀이 서린 그 소중한 미천을 종잣돈 삼아 주식과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수조원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이 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민은 통장을 어루만지며 어머니가 보내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들이 밥이나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작은 정성이었는데 그것이 아들을 이토록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지민의 얼굴을 감싸쥐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민은 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낡고 위험한 건물을 허무는 대신 기존 상인들의 삶터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상생형 시장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을 쫓아내려 했던 건설업자 대신 자신들의 이웃이었던 순자의 아들이 시장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환호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사이다는 최만식의 몰락이었습니다. 지민이 검찰에 제출한 비리 장부로 인해 최만식은 그동안 갈취한 돈을 모두 몰수당하고 무거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만식은 감옥으로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순자의 국밥집 솥을 발로 찬 것을 후회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자부심이었던 무쇠솥을 명장에게 맡겨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솥으로 다시 제작하게 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가게에서 홀로 눈물 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 지민은 어머니의 국밥집 옆에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매일 아침 어머니가 말아주는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7년 전 가난 때문에 찢겨졌던 모자의 인연은 이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단단한 사랑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순자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지민이가 돌아왔다며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시장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공사 소음과 욕설이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망치질 소리와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지민은 약속대로 시장 재개발 사업을 상생형 리모델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낡은 천장에서는 비가 새지 않도록 튼튼한 지붕이 얹어졌고 어두웠던 골목마다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상인들의 얼굴에도 화사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단연 순자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국밥집 앞에는 커다란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고 입구에는 기다림 끝에 만난 기적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27년 전 지민이 떠나던 날의 사진부터 제외하던 날의 감동적인 순간까지가 정갈한 액자에 담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순자는 이제 해진 앞치마 대신 아들이 선물한 보드라운 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섭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내는 진한 국밥의 향기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국밥집의 문이 열리며 번듯한 수트 차림의 지민이 들어옵니다. 그는 비서들이 챙겨주는 서류 가방 대신 직접 주문 제작한 앞치마를 집어듭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어머니의 훌륭한 조수이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지민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토렴을 하며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어갑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지민을 회장님이 아닌 순자의 아들로 부르며 편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순자는 주방 한 구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무쇠솥을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명장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이 솥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엎지르지 못할 만큼 단단하고 웅장합니다. 순자는 솥 안에서 끓고 있는 국물을 보며 이제는 멀리 떠나간 남편과 어린 시절의 아픔을 추억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세월은 지나갔고 그 인고의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달콤한 행복을 만들어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끝날 무렵 모자는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시장의 노을을 바라봅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손 위에 겹쳐 잡으며 다시는 어디도 가지 않겠다고 나직이 약속합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댑니다. 평생을 눈물로 보냈던 그 가난한 골목은 이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축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돌아온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천국임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국밥집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따뜻하게 골목을 비춥니다. 이제 순자의 국밥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음식을 넘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는 사랑의 묘약이 되었습니다. 지민과 순자는 내일 새벽 다시 피어오를 국밥집의 김을 기다리며 행복한 미소를 나눕니다. 끈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사랑으로 다시 맺어진 모자의 이야기는 시장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